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국제 통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죠? 강의했고 그 마지막에 국제 통상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국제 통상의 주체는 국가도 될 수 있고 또 개인도 될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국제 통상의 주체가 개인과 기업과 국가라면 국제 통상의 대상은 무엇이냐? 대상은 주로 이제 상품이 되겠는데 상품뿐만 아니라 뭐예요? 서비스.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 요소 이런 것들이 다 국제 통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우리 그 교재의 도표에 보면은 이제 생산물이 있죠, 그죠? 거래 대상은 생산물이 있고 생산물에 대한 대가, 이거 화폐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 요소, 화폐와 노동 이렇게 이제 우리 책에서 구분했어요. 했지만 뭐 내가 그 구분을 설명으로 드린 거와 여러분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체가 기업이나 또는 개인이나 국가라면 또 그 대상은 상품이나 용역이나 지적재산권이나 또는 자본 및 자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라면 또 환경에 관한 뭐 탄소 배출권까지도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매매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통상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국제 거래를 주로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제 그 수출을 많이 하겠죠, 그죠? 수출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이게 화면이 흐려가지고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죠? 수출 많이 하는데 수출 수입 형태뿐만 아니라 또 이제 투자 형태로도 많이 이루어지죠, 그죠? 투자 형태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 거래 형태를 한번 보자. 통상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 국제 통상의 방법. 그래서 간단하게 국제 통상의 주요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형태를 보면은 이게 이제 분류를 좀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주체로 보면 주체에 따라서 통상의 주체에 따라서 국영무역이냐 민간무역이냐 이거는 국가가 주체가 되는 거고 이거는 민간 다시 말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주체가 되는 무역을 우리는 민간무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객체에 따라서 대상이 뭐였죠? 주로 이제 아까 우리 앞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객체에 의한 분리는 유형무역과 무형무역이 있다. 여러분들 유형무역은 뭐고 무형무역은 뭡니까? 유형무역은 주로 이제 상품 물품 매매, 무형무역은 주로 이제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인텐지블 구드스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들. 뭐 요즘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인텐지블 하죠, 그죠? 무형무역이다. 이런 것과 그다음에 이제
무역무역, 유역무역과 함께 또 다른 것은 인터넷 무역이다. 인터넷 무역이다. 그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형태에 따라 우리가 지금 보는 건데, 거래 형태에 따라서 직접 무역과 간접 무역이 있습니다. 네. 직접 무역은 뭐냐면은 수출자, 수입자가 서로 직접 거래하는 거. 직접 거래 형태를 가진 거죠. 그래서 뭐 수출자는 자기가 직접 수출하고 수입업자는 자기가 직접 수입하는 형태의 무역. 그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한다? 직접 무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접 무역은 그럼 뭐겠습니까?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는데 중간에 제3자가 개입되는 거죠. 개입해서 이 제3자를 거쳐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 제3자를 거쳐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 네. 이것은 간접 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접 무역이다. 네. 그래서 간접 무역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통과 무역이 있어요. 제3자를 통과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통과 수수료만 받습니다. 통과 수수료만 받아. 홍콩, 부산항 이런 데 이제 잠깐 선박이 수출하는 물건을 싣고 선박이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뭐 필요한 업무를 보고 다시 나가잖아요. 통과하는 거죠. 그 물건을 가져와서 뭐 이렇게 그 부산항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에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잠깐 왔다가 하역했다가 뭐 필요한 물건 같은 선박에 채우고 다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채선료 또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료가 이제 이익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익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과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통과무역입니다. 통과무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3자가 하는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제3자가 통과해 그냥 통과하는 것만 그냥 통과 수수료만 받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무역이 있어요. 중개무역이 있어요. 이 중개무역은 뭐냐 하면요 이 제3자가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는 뭐냐면은 이제 그야말로 중간에서 그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수출할 사람, 수입할 사람을 찾아서 양쪽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는 거예요? 수수료, 중개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 복덕방에 가면은 집을 팔 사람과 집을 살 사람을 중간에서 뭐 해줍니까? 중개해주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집을 직접 자기가 사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살 사람, 팔 사람 따로 있는데 중간에서 뭐 합니까? 소개만 시켜주는 거죠. 소개만 시켜주고 자기는 그 수수료를 받는 거죠. 무역도 마찬가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이 제3자가 뭐뭐 한다? 제3자가 에이전트로서 중개만 한다. 중개. 그래서 이건 중개죠. 중개죠. 그죠? 중개만 하는 거죠. 에이전트죠. 그래서 중개 수수료. 수출 수입을 중개 수수료만 받고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 중개무역이라고 하죠. 그러면 중개무역이라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제3자가 뭔 역할을 하냐면은 멀천트예요. 멀천트 역할. 멀천은 상인이잖아요. 상인이잖아요. 멀천트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수출자에서 물건을 자기가 직접 사요. 물건이 이리 와. 수출자에서부터 물건이 수출자로부터 수입업 제3자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다가 수입자에게 파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수출자에게 자기가 돈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물건이 직접 이리 오는 게 아니고 물건은 수출자에게 수입자에 가게 만들고 돈만 중간에서 자기가 차익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만 자기가 중간에서 받고 물건은 직접 물품은 직접 갑니다. 수출자 수입자에게 가는데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대금 지급을 제3자를 거쳐서 하게끔 만듭니다. 나를 거쳐서 가라 이거지. 왜? 내가 수출자 물건 사가지고 수입자에게 대파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우리는 중개무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중개무역은 이게 매매 차익입니다.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출품 사가지고 수입업자에게 대팔 때 수출자에게 샀던 물건을 수입업자에게 대파는 거죠. 자기가 직접 구입해가지고 파는데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수출자의 수출에 바로 갑니다. 가는데 수출자 물건 대금을 내가 받죠. 수출자 물건은 내가 주죠. 그리고 수입자에게 물건 대금을 어떻게 합니까? 예? 직접 내가 받는 거죠, 다시. 그래서 사가지고 다시 파는 거예요, 대금은. 그죠? 그렇게 결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매매 차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뭡니까? 위험이 높죠. 중개 수수료는 위험 없죠. 그죠? 위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개 수수료는 받으니까. 그럼 뭐 가격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중개 무역은 좀 다르죠. 그죠? 중개 무역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스위치 무역이다. 이거는 이제 수출한 만큼 수입하게 하는 거. 그죠? 수출한 만큼 수입시키는 거. 서로 간에 입장을 어떻게 됩니까? 바꿔가지고, 그죠? 서로 스위치 되게끔 만들어서 하는 무역. 스위치 무역이다. 스위치 무역이다. 그래서 이제 이 스위치 무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운송은 수출과 수입군간에 직접 이루어지지만 대금 결제는 제3국에 개입을 시켜가지고 직접적으로 결제하게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때 이제 제3국 개입업자를 뭐라고 하면 스위처라고 합니다. 비슷합니다. 이거 중개무역하고 스위처 역할을. 근데 예, 이거는 이제 그 커미션을 받죠. 그 대신에 이거 스위치는 그 대금 결제 중간에 해주긴 해주는데, 이건 매매 차익이 아니고 수수료 받습니다. 이 중개무역과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대금 지급이, 여기는 중개무역은 앞에 있는 중개무역은 물품 잃어가고 대금도 바로 자기들끼리 주고받습니다. 수입업자 주고받아. 근데 이 스위치 무역은 수출자로부터 수출자에게 대금을 내가 줘. 그리고 수입자에게 뭐합니까? 대금을 받아. 근데 그 차익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만 받아. 수수료 차원에서만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매매 차익이 아닙니다. 매매 차익이 대금 결제만 중간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자에게는 수입자 입장에서 자기가 일을 해주고, 수입 입장에서는 수출자 입장에서 자기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수출 수입이 잘 그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게 스위치무역이에요. 스위치무역. 그 다음에 이제 뭐 우회무역 있죠. 우회무역. 이거는 이제 우회무역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전자제품 수출해야 되는데, 전자제품 미국으로 바로 수출하면은 관세가 높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멕시코에 현지 법인이 있어서 뭐 LG가 못하면 LG가 멕시코에다가 물건을 보내가지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면은 우리하고 멕시코하고는 FTA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미국하고 안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멕시코에 보내가지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면 멕시코와 미국하고는 FTA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멕시코에 보내가지고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끔 그 우회해서 가는 거죠. 우회. 그런 것들은 우리 우회 무역이다. 그래서 외환 통제라든지 또는 뭡니까 무역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제3국을 거쳐서 물건이 가게끔 무역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뭐다? 우회 무역이다. 이런 것들은 제3자에 개입하는 무역이죠. 이런 것도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접 무역을 해요. 직접 무역은 뭐예요? 이 제3자 없이 수출자 수입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직접 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방식에 따라서 한번 볼까요? 결제 방식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뭐 더 많이 있는데, 그죠? 많이 있는데, 화환 신용장 결제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무신용장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대금 결제할 때 신용장을 개입시켜서 나중에 뭐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계정만 하십시오. 은행이 신용을 책임져주는 신용장을 거쳐서 대금 결제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은행 필요 없다. 은행에 거치다도 은행에 신용을 빌리지 않고 하는 그런 무신용장 방식이 있거든요. 무신용장 방식은 뭐 추심 결제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금 방식, 직접 은행을 통해 송금만 단순하게 하는 방식으로 또 있습니다. 예. 이 현금 지급 방식이죠, 이거는. 추심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건 나중에 개념 설명하면 나오는데 하여튼 신용정 방식과 무신용정 방식으로 크게 결제 방식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있다. 그다음에 거기 뭐 DADP 나오는데 이런 복잡한 거는 나중에 무역 실무 쪽에 갈 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정 거래 형태에 따라서 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수출 수입자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이렇게 제3자가 개입하는 무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 특정 형태의 무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로 뭐 이 제3자가 개입하는 무역은 특정 거래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가장 많이 특정 거래에서 대무역법에서 규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무역 형태가 뭐냐면은 임대차 방식, 임대차 수출입. 이런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해줘가지고, 그죠? 내 공장을 임대해가지고, 뭐, 어떻게, 거기서 생산한 것은 내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그죠? 또는 내 장비를 저쪽에 임대해줘가지고, 저쪽에서 쓰고 난 후에 내가 다시 수입하는 거. 장비가 나갈 때 수출이잖아요. 거기서, 임대해서 쓰고 난 후에 내가 다시 뭐 수입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임대차 방식이죠. 임대차 방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수위탁 판매. 수위탁, 판매, 방식. 수위탁 판매 수출 방식. 판매 수출 방식이죠. 수위탁 판매 수출 방식. 네. 이건 뭐냐면 이제 판매를 위탁하는 거죠. 위탁하는 형태로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팔고 난 후에 다 팔리면은 돈 줘. 판매를 위탁하는 거죠. 그 판매를 위탁받아가지고 위탁받는 사람 수탁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다가 내 제품을 어떤 업체에 팔아주세요. 팔고 난 후에 내한테 돈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뭡니까? 내가 위탁하는 거죠. 중국 업체에게.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탁이죠. 자기가 받아서 그걸 팔아서 다시 대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수위탁 판매 무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형태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죠. 네. 또 뭐 가공 무역도 있죠. 내 제품을 저쪽에 줘가지고 거기서 가공해가지고 다시 수입해 오는 거. 왜냐하면 노동이 가격이 싸니까 내가 완제품이나 반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재료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 보내고 중국에서 공장에서 다 조립하고 난 후에 그걸 다시 내가 수입해 와가지고 내가 완제품 형태로 전 세계에 다시 수출하거나 국내에 파는 거. 그게 가공 무역이죠. 가공 무역. 그죠? 네, 가공 무역. 그 다음에 기타 뭐 보세 창고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연불 수출. 프렌트 같은 경우는 그 중장기 연불 수출이죠. 그 워낙 그 가격 자체 크니까 대금 지급 방식을 어떻게 됩니까? 그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돈 벌이면은 연차적으로 갚게끔 만드는 거. 약정된 기일에 약정된 금액만큼을 연차적으로 갚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그 산업 설비 같은 경우, 프렌트 같은 경우는 중장기 연불 방식이죠, 그죠? 보세 창고도 수출입도 있습니다, 그죠? 보세 창고에 물건을 넣어서 보세 창고 자체에서 여러분들 보세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인데 보세 구역이 있는데 이 보세 구역에 물건 들어오면 대한민국 물건이 아닙니다. 이 보세 구역 안에 있는 동안에 이 보세 구역을 벗어나서 나올 때 뭐 이렇게 통관이 이루어지거든. 예. 그래서 보세 구역 안에만 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세 구역 안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만들어. 그래갖고 뭐 내 완제품을 이거 가져와가지고 이 공장에 사람 들어오게 보세 구역 안으로 사람 들어오게 해가지고 노동자들 일하게 만든 뒤에 이걸 그냥 통관 안 시키고 다시 우리나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마산 자유수출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 공장들이 거기에 이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마산 자유수출 지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요. 그 보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한 물건은 마산 그 지역 그 보세구역 안에서만 있지 그걸 밖으로 못 나옵니다. 거기 다시 일본의 업체들이 그 마산에서 생산한 보세구역 안에서 우리 여공들이 들어가지고 저렴한 노동으로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로 풀지 않고 다시 그냥 자기 나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보세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죠. 그죠? 무역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브랜드 수출이죠. OEM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들? 주문자 상표 방식, 그죠? OEM 방식이죠.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녹다운 방식은 뭐냐면 이제 그 현지에서 다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그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만들어주고 내가 만들어주는 형태로 수출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녹다운 방식이고, 이게 반제품이라는 거 가져가지고 현지에서 다 조립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 일단 일종의 현지 조립형 수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뭐가 있어요? 거래가 있다. 거래가 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국제 통상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제 통상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국제 통상을 하면은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수출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면 어떻게 수출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 많이 하면은 국내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좋아집니다. 그래서 국내 고용도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는 거죠, 그죠? 고용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화도 어떻습니까? 늘어나죠. 외화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출 계속하면은 국내 산업의 고도화가 촉진되죠. 수출 많이 하면 이런 장점이 있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장점만 있습니까? 이건 장점이다. 단점은 뭡니까? 수출 많이 하면 나쁜 점은 뭐예요? 여러분 보기 어떤 게 있어요? 수출 많이 하면은 국내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수출 많이 하면 국내 물가가 왜 올라갈까? 나중에 하겠지만, 수출을 많이 하면 국내 물가가 왜 올라갑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물가 비싸잖아요. 싸다 하지만 비쌉니다. 왜 비쌉니까? 그 생산해가지고 그 물건이 국내에다 풀리면은 국내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많으니까 가격이 싸지겠죠? 근데 국내 써야 되는 물건을 다 외국 수출하니까 국내 물가 올라가죠. 두 번째로, 외국에 수출 많이 하면은 물건 보내면은 뭐 들어옵니까? 달러가 들어오죠. 그럼 내가 대구에 있는 기업체가 미국에다 수출을 했어요. 수출하고 뭘 받았어요?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았어. 받으면 그 달러를 국내에서 쓸 수 있나요? 그 달러를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공장도 돌려야 되죠. 국내에 있는 공장을. 그렇게 하려면 그 달러를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은행에 갖다 주죠. 그리고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불 수출하면 1억 불을 은행에 갖다 줘 1억 불만큼 우리나라 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1억 불 수출하는 바람에 그 기업은 1억 불만큼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1억 불만큼 국내 통화를 찾는 거잖아요. 결국 바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풉니까? 국내 풀잖아요. 뭐 수출을 많이 하면 외국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만큼 그 기업들은 그만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어서 우리나라에서 쓸 거 아니에요. 뭐 월급을 더 주든지 뭘 하든지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아지죠. 국내 통화량이 많아지죠. 수출을 많이 하면 달러는 들어오는데 국내 경제 입장에서는 뭐가 올라갑니까? 통화량이 많아지죠. 통화량이 많으면 인플레이션 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물자 공급이 줄어들어서 국내 물자 공급이 줄어들어서 물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국내 통화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그럼 물가가 또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죠?
예, 그래서 단점은 국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죠? 국내 물가가 올라간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이 뭐냐면요. 두 번째 단점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소득 격차가 켜집니다. 그래서 빈부 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수출, 무역을 많이 합니다. 그죠? 빈부 격차가. 그래서 그 균형이 조금 와해될 수 있다. 와해까지는 아닌데 균형이 좀 잡기 힘들죠. 수출 많이 나. 그 수출 중심의 국가들은 빈부 격차가 심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많이 되면은 이제 그 밑에 계층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지만은 위에 수출하는 사람이 워낙 소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격차가 점점 커져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냥 가난한 나라로 살다가 수출이 늘어나니까 부자들은 엄청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형편없죠 지금도. 그죠? 예. 근데 물론 뭐 전체적으로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이 늘어나면은 국내의 국내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물건 많이 들어오니까 국내 물가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수입 많이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수입 많이 하면은 국내 물가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좋아집니다. 좋은 물건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 수출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출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버는 돈으로 해외 좋은 물건도 사와가지고 우리도 혜택을 많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수입 늘어나면 물가가 내려가고 소비자 만족도가 좋아지죠. 그죠? 좋아지죠. 예. 좋아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을 많이 하면은 재정 수입도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세가 있기 때문에. 재정 수입도 늘어나죠. 재정 수입도 늘어나죠. 나쁜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수입 많이 하면 나쁜 점은 뭐예요? 나쁜 점 빨간 걸로 합시다. 나쁜 거는 뭐가 나쁩니까? 국내 외환 보유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좀 한 10등 안에 들거든요. 옛날에는 뭐 2등 이랬는데 중국이 워낙 외환 보유고 많죠.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불안정한 느낌이죠. 불안정. 그죠? 해외 경기 충격에 좀 약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그 첨단 제품들에 대한 어떤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센데 필수적이면서 기초적인 것들은 이제 해외 공장 이전을 많이 했거든요. 하니까 그 일반 2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경쟁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공장을 자국을 자꾸 이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불러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수입을 많이 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국제 통상의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국제 통상을 배우는 전반적인 내용, 기초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쭉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챕터 1에서 그 서론 부분에서 나오는 이제 국제 그 통상학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은 국제 통상은 세 파트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국제 경제 이론, 국제 무역 이론. 두 번째는 국제 기업 이론, 경영 이론. 세 번째는 무역 실무.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거시적인 게 국가 무역의 주체가 국가일 때 국가적 차원에서 무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업적 차원에서 무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실제로 무역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통상의 이해는 주로 세 번째 게 가장 주가 됩니다. 무역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무역 실무를 하기 위해서 국제 경영을 이해해야 되고 국제 경영과 함께 국가적인 차원의 무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챕터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쉬겠습니다.